어제 7월 11일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 또 동결했나요? 아, 왜 그러세요? 알면서 동결을 했죠. 12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한국 기준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설마. 지금 3% 중반? 그래도 초중반인 걸로 야, 알고 이거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네. 이거 주식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관심이 3.5%잖아요. 아, 3.5%인가요? 미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은 이제 5.5%. 아, 그건 아시네. 네. 뭐지 이거? 한국 국장을 그냥 뭐 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국 기준금리는 뭐 크게 이게 뭔가 이제 막 이제 많이 들려오지 않으면은 큰 변화가 없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지내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우리 불검님은 대출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래. 위험합니다. 센서티브하고. 그렇네요. 3개월, 요즘은 그렇네요. 3개월 단위로 금리가 시중금리는 오르거든요. 은행에서. 대단히 부유하신 그런 것들. 아우라를 막 풍기면서. 부유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네. 대출 없이 지금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네요. 대출이 전혀 아니 대출이 있죠. 뭐. 전세자금 대출. 그것은 그것도 대출이죠. 네, 대출이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네.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리가 네,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막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한때는 이제 막 5%까지 갔다가 5%까지 처음에 이제 3%에서 시작을 했는데 5%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또 대출 연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3% 초반인가? 지금 많이 떨어졌네. 네, 되게 근데 막 저는 뭐 0.25, 0.5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되게 급격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확 하고 이제 5%까지 올릴 때. 맞아. 5%까지 올렸을 때는 조금 이거 얘네들 너무한데? 약간 살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하여튼 그런 대출 외에는 대출이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 대비해서는 중금리죠. 그러니까 이게 3.5%면 옛날 생각하면 고금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러니까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기 전에 그 예전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고금리가 아닌데 2000년대 이게 2008년 7, 8년이 금융 위기였잖아요. 네. 그 이후에 금리를 이제 재금리로 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향이 보였고 그 이전까지 특히나 2005년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금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뭐 5% 그러면 5% 싼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기준금리를 보면은 2000년 초반에 몇 불렀어?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에가 그렇죠 4.5. 그러니까 4.5% 뭐 그랬을 거예요. 5%.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2000년대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뭐 3.5인데도 왜 이렇게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3.5%에서 멈춘 거는 미국이 5.5%인데 한미 역전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달러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멈춘 이유는 따라가야 되는데 멈춘 이유는 당연히 더 올리면 죽어 나자빠지는 이제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뭐 PF 대출도 그렇고 그렇죠. PF 대출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자영업자, 중소 그렇죠. 자영업자들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대출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취약계층은 또 요 금리를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내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더 금리를 내리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내가지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살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도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리 정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얼핏 봤는데 최근 한 4, 5개월 동안 이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매달 정확히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매달 한 10조 내외? 그거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생각이 이제 저는 그 데이터는 안 봤는데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주택 담보를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일단 주택 거래량이. 그러면은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대부분 아마 담보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뭔가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아직은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두고 언젠가는 미국이 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국도 따라 내릴 것이다. 이런 게 경향이 기조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더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해서 더 이상 금리 이 정도 해서 더 이상 담보대출 안 받아야 되는데 계속 더 갖고 앉았으니까 이걸 더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올리면은 취약층이 폭발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6조 5천억이 늘었네요.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라고 하네요.
야,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금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브함. 왜냐면 그렇게 막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주구장창 올렸잖아요.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올해 상반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했지만 이제 슬슬 살아나는데 그 속도가 상당합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안 했잖아요. 금리 인하하려는 낌새는 보였지만 실제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 유동성 풀려 있는 것들이 더 이상 흡수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은 더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되게 이 믿음이 되게 강한 네. 거네요, 이 정도. 이러다가 또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더 높고 지금의 유동성을 흡수를 안 한다면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도 사실 서울 핵심지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수준이죠. 우리가 범접하기 너무 힘든 가격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참 힘듭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전법을 할 것인지 하여튼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금리 정책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방향이라고 리포트를 내놓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은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에 이제 동결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을 그냥 막 어려운 문구로 이제 몇 달러에 걸쳐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 지금 우리가 약간 와리가리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1,400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찍어 눌러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풀죠. 그래서 1,480원대 이 정도로 이제 가늠을 하는데요. 그게 불안정합니다. 너무.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걸 유지를 하거나 더 올려야 돼요. 금리를. 근데 올리지 못하니까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대출 증가세가 너무 이제 아까 주택담보대출 얘기도 했지만 너무 가파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히질 않고 네.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체도 아니고. 이게 근데 한국은행이 뭔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아예 그냥 올릴 때 몇 가지 취약층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그래버리면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렇죠. 몇몇 취약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지는 거를 감수하고서 4%대까지 사실은 치고 올렸으면 감히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을 생각을 아예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올리진 않더라도 그렇죠. 올릴 것 같다는 뉘앙스만이라도 이제 그것도 괜찮아요. 네, 준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는 못 할 텐데.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 두 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사변적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금리를 우리나라가 오로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당히 완곡하게 적었지만 이런 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그거잖아요. 바이든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이질적인 그 정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일단 트럼프가 되면 구체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파월을 조지더라도 금리를 빠르게 내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엄청 높죠. 트럼프가 좀 당강이잖아요. 사람 성향이. 바이든이 되면은 그냥 현재의 그렇죠. 기조가 뭐 내릴 말 듯 하면서 안 내리고 상황 봐면서 이제 바이든 이제 스타일을 보니까 파월은 사실은 트럼프가 임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때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직선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 안 되고 바이든 되고 나서는 금리를 쳐올리고 그때는 쳐올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도 말렸겠죠. 야 이씨 이러면 나 재수 못해 뭐 이랬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5.5% 그리고 이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내리라고 하는데도. 근데 이 타이밍에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파월한테 야 너 안 내릴 쫓겨나고 싶어? 뭐 이런 푸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이제 요 리포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이제 다르니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투자자든 뭐 주식 투자자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겠네요. 기준금리 측면에서. 일단 월가 자체도 뭐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트럼프가 뭐 얘기하는 게 달러 약세 난 모르겠고 약세는 뭐든 여기 수출 잘 되고 그리고 여기 금리 좀 낮게 해서 사람들 이제 좀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조가 그랬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미국 기업들 세금도 많이 깎아주는 정책도 많이 펼치고. 그럼 진짜 트럼프가 되면은 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쪽에 어떤 메리트가 좀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도 참 웃기는 게 달러를 그렇게 풀어놓고 지금 양적 긴축도 속도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뭐 저번에 M2도 같이 보셨지만 맞아요. 미국은 약간 수평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 올랐어요. 네, 정책하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이래버리면 야 이건 뭐 돈이 그럼 완전 쓰레기로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풀리는 건가요? 네. 정체됐던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평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트럼프가 되면 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치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걸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트럼프 액션을 보니까 그동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는 한국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네. 트럼프랑 바이든이 상대라면은 이 바이든이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바이든의 상태로 봤을 때 그렇긴 한데 이게 표라는 게 바이든이 아무리 똥멍청이처럼 보인다고 그래도 그거에 디폴트로 표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런가요? 이게 그 지금 토론을 한번 그 장면을 보셨죠? 네, 뭐 토론도 그렇고 그냥 바이든의 그냥 이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아니 내가 아무리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건 올바른 건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못 뽑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뭐 부통령이 대신 나온다거나 민주당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은 뭐 모를까 과연 진짜 트럼프랑 바이든이 붙어가지고 바이든이 이길 수 있을까? 바이든한테 사람들이 바이든을 믿고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캡처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대답 잘 못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쏘아봐 옆에서 묻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말해봐 이러면서. 근데 바이든이 쫄아가지고 내가 보기 쫄았어. 그래서 막 말도 좀 더듬고 이런 모습을 너무 정갈하게 봐버리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물론 재판이 이제 대법원에서 연기를 했어요. 11월 대선을 보고 얘 이제 잡아 나타나자고. 안 되면 트럼프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세 좋게 막 눈으로 쏘아보고 있고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나 그거 보고 이게 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실은. 야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 감옥 안 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낼 것 같아요. 그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게 환송을 시켰어요.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이미 보냈어야지. 거기서도 눈치를 보는 거죠. 트럼프도 워낙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로 잘 뭐 해서 바이든 대신에 좀 괜찮은 후보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봐야 될 텐데 하여튼 트럼프가 되면 조금은 이제 더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자산 가치의 상승이 진짜 또 한 번 더 그렇죠. 빠른 자산 가치의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도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 이제 수출은 살아났고요. 어느 정도 살아났고 내수가 너무 바닥이에요. 그냥 물가가 너무 내수가 작살이. 내수가 와, 저 이제 내수를 느끼는 게 그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제 현대차의 실적만 봐도 자동차 판매 실적만 봐도 지금 글로벌리하게는 작년보다 좀 더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가 그냥 뭐 작년 대비 뭐 마이너스 뭐 2%, 3%, 5%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막 15% 수준이에요. 판매량이. 진짜요? 네. 작년 동을 이렇게 해서 와 심각한데. 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로 내수에서 판매량이 이제 뭐 10% 이상 감소할 걸로 가이던스 내놨거든요. 그래서 얘네 너무 좀 너무 과하게 내놨다. 너무 과하게 내놨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면 얼마나 안 좋냐면 경차도 안 팔린대요. 아 진짜. 네. 그래도 이제 내수가 안 좋아도 그래도 좀 이제 실용성이 있고 실용성 있는 경차는 그래도 팔려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내수에서 이제 경차까지 잘 안 팔리는 수준이니까. 야, 그거는 좀 쇼킹하죠. 내수가 뭐 정말 안 좋죠. 안 좋은 걸 지금 체감을 하고 있죠. 야, 보통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런 이제 승합차라든지 그렇죠, 경차는 이런 거 팔리고 왜냐하면 그래도 일을 해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차 작은 걸로 바꾸고. 네, 그렇죠. 큰 차에서. 야, 이거 상당히 구체적이고 딱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 점심 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상당하죠 지금. 네. 작년 뭐 한 6월인가 뭐 3월인가 6월인가 이 자리에서 찍었는데 그때 내가 1년 후에 15,000원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그 강화문하고 강남. 지금 근접했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14,000원 안 주면 점심을 제대로 된 점심을 먹기 힘듭니다. 저 요번에 강남도 아니고 저희 이제 근처 저기 한옥마을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냉면 한 그릇 가격이 강남이나 이런 광화문도 아닌데 16,000원이더라고요. 외곽인데. 외곽인데. 어느 동네 사시는지 아는데 그 동네도 뭐 외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뭐 괜찮은 동네인데. 그렇죠. 뭐 한옥마을.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강남이랑 이런 광화문보다 임대료도 훨씬 쌀 텐데. 그러니까 16,000원 한 걸 보고 후덜덜하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진주회관이라고 되게 유명한 콩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시청 밑으로 내려가면 광화문인데요. 콩국수 1인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 맛은 있어요. 소스 국산 아니에요. 아니 2만 원 해가지고 맛 없으면은 줄을 서 있어. 네. 맛있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한데 이게 내 돈 주고는 약간 못 사. 볶아 들고 와서 이제 먹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2만 원이면 좀 맞죠. 선을 살짝 넘었네. 네, 후덜덜합니다. 그리고 배도 안 불러. 시원하고 맛있는데 배가 고파. 그렇죠. 여름엔 와. 그렇죠. 야. 이게 뭐 이거는 지금 더 그리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게 3%거든요. 네. 요거 때문에 3.5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보통 지금 기준금리 빼기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0.5 아니면 마이너스 1쯤 돼야지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살짝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근데 원래 2%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2% 정도 2%대로 낮추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지금 물가는 왜냐하면 006 여기도 얘기합니다. 하반기에 환율이 더 오르고 유가도 올라버리면 우리는 직격이죠. 또 수입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농산물도 그렇지만 공공요금, 가스요금부터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물가나 우리 먹는 거나 입는 거에 다 포함이 이제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것까지 포함되면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15,000원 디폴트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잠시만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전기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이 계속 이제 엄청난 적자를 이제 감수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시키고 있는 이 타이밍에 거잖아요. 한국전력 주주들 감사합니다. 이걸 아직 들고 앉았다. 맞잖아요. 이 주식은 죄송합니다. 개똥주 아니에요, 개똥.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감사한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이 국민들을 감사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뭐 진짜 현실화 해가지고 계속 유지는 할 수 있게 해야지. 뭐 진짜 순이익을 뭐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막 지금 보면은 아니 뭐 4조, 5조, 뭐 32조 이렇게 적자를 내면은 야, 저런 3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와, 이 정도 적자 나오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이건 안 되죠. 파산이잖아요. 이건 안 되죠. 지금 뭐 부채 비율이 뭐 500% 이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진짜 노답이고 계속 주가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만 주가도 안 올라. 오를 수가 없죠. 그걸 들고 있는 주주님들 땡큐. 이미 뭐 거의 뭐 한 60 최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졌는데 63,700원이고 이제 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건 지금 2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격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불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사면 안 돼. 그 똥줄 맞잖아요. 이게 뭐 앞으로 뭐 정상화돼서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부채 다 갚고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배당금을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한국을 한번 팔아야 돼. 그냥 제 생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1년 예산을 한번 제 생애는 안 될 것 같아요. 쏟아보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뭐 부채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면은 정말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그런 기업인 거죠. 그런 주식인 거죠. 하여튼 뭐 저기도 이제 공공요금 현실화까지는 아니지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그렇죠. 것 적어도 이게 손익분기는 그렇죠. 유지가 될 정도로 해야지. 이거는 작작해야지. 너무 심하죠. 다른 공사들 마찬가지. 가스공사 뭐 그나마 가스공사는 그래도 흑자네. 뭐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100% 정도. 손익분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도 부채 비율이 482%네요. 계속 그동안 지난 5년간 100% 늘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원을 올리면 식당에 가면 거의 1,000원이 올라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소주도 주고가 보면 100원 올랐는데 식당에서 그게 왜냐하면 운송비나 뭐 별의별 그 요금들이 다 붙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나 이런 향방을 얘기하면서 그 주택가격이 지방은 이제 서울 수도권은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지방은 지금 막 팔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방에 지금 미분양도 많다고 하고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저는 여기서 촉발이 완연하게 되고 있다. 이 상태면 지방의 광역시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더 이상 주택가격이 오르는 걸 보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방에 사람들이 아무리 살더라도 거기서 집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 돈 가지고 이제 전세 끼고 서울에 사는 거죠. 그걸 누구나 알아요. 바보 아닌 이상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성공의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서울에 뭘 사나 주거는 안 하는데 뭘 사요. 거기 주택을. 이러면 당분간은 또 서울 수도권만 이제 둥실둥실 떠오르듯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